부정사와 동명사는 흔히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말을 준동사라는 이름을 쓰죠. 이 우승 다음에 준우승이라고 할 때 그 준자거든요. 그래서 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준이. 그래서 동사에 준한다라는 얘기여서 얘는 동사와 거의 시작부터 말이 꼬이죠. 얘는 거의 동사와 동일한 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동사에 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내용은 동사인데 내용상으로는 동사인데 그 다음에 품사는 다르게 다른 걸로 바꾸어서 쓰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품사를 전성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를 내용이 동사인 것을 품사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쓰는 것을 준동사라고 그래요. 내용은 동사인데 형식을 바꿔주는 게 되는 거죠. 결국 말의 쓰임새를, 말의 성격을 바꿔주는 걸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에는 영어에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영어는 부정사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명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사라는 애가 있어요. 자, 잘 아시다시피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to 동사 원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형태로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분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2가지가 있어요. 분사는 하나는 ing로 생긴 것하고 그래서 얘가 위에 동명사 ing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ed로 생긴 놈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앞에 있는 ing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다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ed를 과거 분사다라고 부르는데 자, 제가 지금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는 동사인데 내용상 동사인 걸 품사를 바꿔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부정사는 품사를 뭘로 바꿔 쓰느냐면 부정사는 품사를 명사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형용사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요 부사로 바꿔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뭘로 바꿔 쓰냐면 얘는 명사로만 사용하고요.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분사는 뭘로 쓰냐면 명사로는 쓰지 않고요. 분사는 뭘로 쓰냐면 형용사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사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분사를 부사로 쓸 때는 우리나라 영어책에서는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얘를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분사구문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됐죠? 여기 딱 이제 만약에 사실 뭐 언어라는 걸 표처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동사는 원래 내용이 동사인데 품사를 바꿔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준동사에는 영어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는데 각각 얘네들은 품사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잘 보시면 그러면 헷갈릴 때 어떻게 헷갈릴 것 같냐면 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서로 명사로 쓰일 때 어떻게 다르게 명사로 쓰이는 건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하고 이 형용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얘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형용사하고 이 형용사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사하고 이 부사는 완전 다르게 생겨서 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분사편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 중에서요, 실은 말을 하는 데는 얘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영어를 읽을 때 우리가 그 문법과 관련돼서 뭐 중고생들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만들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애들은 헷갈릴 일이 없지만 우리는 이거 헷갈리거든요. 부정사를 써야 될지 ing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만 가지고 문법책을 만들다 보면 결국 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걸로 책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들이 헷갈리는 걸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을 가져다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인이 약한 문법은 주위 애들 문법이 반영되지 않고 미국 애들이 헷갈리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 애들이 헷갈리는 거 대부분 우리도 헷갈리지만
미국 애들은 안 헷갈리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 좋을 텐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먼저는 물론 부정사는 뭔지 동명사는 뭔지 분사는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부정사와 동명사는 뭐가 다른지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를 배우면서요. 분사를 배우면서 부정사하고 분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부정사부터 먼저 하고 부정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를 볼 건데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늘 문법이라는 걸 공부할 때는 제가 뭘 하자라고 그랬냐면 우리말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라고 그랬죠. 그런 걸 조금 고상한 용어를 쓰면 대조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모국어가 아닐 때는 모어가 아닐 때는 대조문법을 통해서 공부해서 우리말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역시 우리말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요. 나는 아주 천천히 쉽게 설명을 가르쳐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원한다 라는 이런 문장은 뭐 어이없는 문장인 거 딱 봐도 알겠죠. 그냥 한국말이니까 보는 순간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냐면 왜 틀린 문장이죠? 라고 물어보면 막상 또 대답하기는 쉽지 않아요. 틀린 건 알겠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지만 잘하지 않지만 문법 용어를 달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렸냐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문장에 서술어가 2개여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 하나를 남기고 하나를 다르게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보니까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 문장의 기본 뼈대죠. 그럼 나는 원한다라는 말을 남겨놓고 마침 보니 원한다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한 말이니까 앞에 있는 가르친다라는 말을 목적어처럼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품사가 명사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가르치라는 어간만 남겨놓고 여러분 어간이란 말 알죠? 가르치라는 어간만 남겨놓고 뒤에다가 얘를 어미를 탈락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앞에 가르치라는 어간은 남기고요. 여기다가 명사처럼 가르치기라는 말로 뒤에다가 어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품사만 바꾼다고 되지 않고 우리말은 여기다가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이런 를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를 없애고 한번 볼까요? 영어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어떤 문장이 됐냐면 올바른 문장이 됐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꿈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꿈이 있다라고 쓰면 이 문장 또 틀린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이 문장을 왜 틀렸니? 라고 물으면 다 대답합니다. 왜냐면 원래 알고 있던 거였고 용어를 몰랐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영어 문법을 그래서 용어를 안다는 것과 문법을 안다는 건 사실은 조금 얘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틀렸죠, 이제? 한 문장의 서술어가 2개여서. 근데 여기서 문장의 기본 골격은 나는 꿈이 있다라는 말이고 여기 있는 뭐 사실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있지만 딱 보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해주면 좋겠냐면 가르치라는 어간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말은 목적어가 필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르치다라는 말이 꿈을 꾸밀 수 있게 바꿔주면 되니까 나는 영어를 뭐라고 하면 되죠? 가르칠 정도 해볼까요? 여기다가 가르칠이라는 받침 리을 정도를 붙여서 나는 영어를 가르칠 꿈이 있다,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다 이렇게 쓰겠지만 복잡하게 안 쓰게 가르칠이라고만 해볼게요. 영어를 가르칠 꿈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이번에는 올바른 문장이 됐죠. 자, 이러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여기에 왔다. 이렇게 해봅시다. 가르친다, 여기 왔다. 이것도 희한한 문장이 됐군요. 틀려서 왜 틀리냐면 서술어가 2개에서 틀렸는데 이번에는 가르친다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좋겠다? 나는 영어를 뭐라고 하면 되죠? 가르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르치 이번에는 여기에 왔다 정도로 바꿔주면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부정사를 다 보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가르친다라는 동사를, 내용 동사인데 품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가르치기라는 명사로 바꾸어서 활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품사의 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지금 뭐가 됐죠? 가르칠이라는 말로 뭘로 바꿨냐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된 거죠. 그럼 이 자리가 가르치러라는 뭘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된 거죠. 우리가 보통 가르치기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말 한국 사람들 안 쓰잖아요. 야, 친구야, 밥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가자 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저렇게 한번 바꿔버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I want 그 다음에 teach English라고 쓰면 이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마침표 하나에 서술어가 2개거든요. 동사가 2개에서 틀렸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want라는 동사는 타동사니까 얘를 뒤에 있는 얘가 want의 목적으로 쓰이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명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to teach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 가르침, 가르치기 정도의 명사로 바꾸는 역할을 to가 담당을 한 거죠.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I have a dream이라고 써볼까요? 이 자리에다 씁시다. 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거든요. 어떤 꿈이 있냐면 나는 teach English의 꿈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문장도 역시 틀린 문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 dream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 명사를 꾸며줄 teach를 뭘로 바꿔버리면 좋겠냐면 형용사로 바꿔서 가르칠 꿈이라고 얘를 꾸며주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다가 to teach라고 쓰게 되면 나는 영어를 가르칠 꿈을 갖고 있다. 또는 뭐 plans 정도 써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쓰면 얘가 teach라는 말이 가르치려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말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변화를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에 그러면 이번에는요. I came here. 내가 여기에 왔죠. 여기에 와서 그 다음에 teach English라고 쓰면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려고 여기에 왔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쓸 때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to를 집어넣어서 to teach라고 이렇게 쓰면 영어를 가르치러라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에 소위 부사를 만들어서 부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정사가 이렇게 가르치다라는 말을 가르치기로 바꾸는 거네요. 가르치는 것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영어를 가르친다는 어렵다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라고 써야 될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죠? To teach English is difficult 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것만 있냐면 아니고 다시요. 말 잘못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소위 부정사에 뭐가 됐냐면 명사적 용법이 됐는데 부정사가 명사로 썼을 때는 다시요. 이게 명사적 용법이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건데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 쓰여요?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한 to teach English is difficult처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당연히 명사는 보어로도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의 희망은 my hope is to teach English라고 쓰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뭘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주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얘는 보어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명사로 사용이 되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형용사적 용법 자리인데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게 되면 성격이 까다로워서 줄이 안 맞으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줄을 맞추겠습니다. 자, 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형용사는 2가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 책에서 앞부분에 이제 꽤 오래전 일이 됐네요. 2가지 일을 한다고 배웠죠. 하나는 명사를 꾸미는 일도 하지만 뭐로도 쓰이더라? 보어로도 쓰이죠. 앞에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뒤에 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얘 한정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겠죠? 영어를 가르칠 꿈이라는 그런 명사를 꾸미는 말로도 쓰이겠고, 두 번째 얘는 뭐로도 쓸 수 있냐면 보어로도 쓰이겠군요. 이 보어로 쓸 때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보어로 만들면 어떤 게 있냐면 He is to visit Everland 이렇게 쓰면요, 걔가 에버랜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비동사의 보어로 쓰였는데 he하고 뒤가 이퀄은 아니죠. he가 하려는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명사보호가 아니죠. 명사보호는 주어, 비동사, 명사보호 쓰면 주어하고 보호가 이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I am a teacher이라고 쓰면 나는 teacher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나를 불러도 되지만 I am happy라고 썼을 때는 여러분이 저를 happy라고 부르면 안 되죠. I하고 happy는 이퀄은 아니잖아요. 해피하라고 어디 개새끼 부를 때나 쓰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보호는 상태입니다. He가 visit Everland는 아니거든요. 아까 my hope is to teach English면 나의 희망하고 to teach English 같은 거니까 걔는 명사 보호지만 이렇게 쓰면 얘는 형용사 보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보호로도 쓸 수 있는데 이 형용사 보호로 쓰이는 걸 아마 여러분 조금 고리타분한 영어 책으로 공부를 했으면, 조금 재미없는 영어 책으로 공부했으면 아마 B2 부정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예정 가능 운명 의도는요, 좀 이따 설명드리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그리고 예정 가능 운명 의도는 뭐냐면 예정 가능 운명 의도가 우리 배웠던 조동사예요. will, can, may, must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부정사라는 놈이 원래 영어에 생긴 지가 지금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없던 말인데 부정사의 전신이 뭐였냐면 조동사였어요. 그 조동사가 부정사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문을 단문으로 바꿀 때 복문에 있었던 조동사가 정신사람 좀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문에 있던 조동사가 단문으로 이동하면서 부정사 to라는 놈으로 모양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부정사 네 가지가 조동사의 뜻을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문법책의 설명을 조금 바꿨으면 한다 싶은 부분인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게 있어서 너무 난폭하게 바꿔댈 수는 없고 문제 제기는 한번 해볼게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로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를 보여주는 거 맞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거나 또는요 보어로 사용이 되니까 명사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용도로 쓰인 부정사와 보어로 쓰인 부정사를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부사적 용법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판단에 근거로 하는 6가지 뭐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내용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도 똑같이 부사가 하는 기능대로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부사는 어떤 기능으로 쓰이죠? 부사는 동사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밉니다. 네, 동사를 꾸민다라고 하지 말고요. 그건 안 쓰이니까 형용사를 꾸미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부정사가 있고요.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하는 일이긴 한데 이 부정사는 동사를 꾸미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대신에 얘가 뭘 하기는 하냐면 동사를 꾸미지는 않지만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얘는 독립된 형태로, 독립된 부사의 형태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놈들은 해석할 때 우리가 주어로 쓰이는, 목적어로 쓰이는, 보어로 쓰이는 얘들은 결국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명사는 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놈들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기,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뭐 하려는 것, 이런 말로 해석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 뭐뭐 함도 좋아요. 근데 제가 뭐뭐 함이라는 해석을 잘 안 쓰는 건 뭐뭐 함은 부정사보다는 어디에 좀 더 가깝냐면 쟤는 동명사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이 명사적 용법일 때 그럼 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놈은요, 아 참, 이래놓고 뒤에다가 뭐 붙이면 되죠? 주어이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은는 이가를 붙이면 될 거고,
이렇게 은는 쓰든지 목적의면 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보어이면 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 하기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기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 쓰일 때 첫 번째 명사를 꾸미는 말로 쓰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해석이 될 거냐면 뭐뭐 할, 그 다음에 뭐뭐 하려는 이라는 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이런 말도 돼요. 명사를 꾸밀 때요. 자, 잘 보니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 can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말들에 보시면 뭐뭐 할이라는 하려는 이라는 할 수 있는 이라는 말로 들어가서 미래의 느낌이 좀 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동사 뭐의 느낌이 나죠? can의 느낌이 많이 나죠. 이처럼 원래 부정사라는 놈은 will을 포함해서 전부 다 얘는 will과 can의 의미를 원래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보어로 쓰이면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되죠? 이다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어로 쓰이면 이다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요, 형용사를 꾸밀 때하고 독립할 때하고 조금 해석이 다르겠죠. 형용사를 꾸밀 때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예문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자, it's difficult라고 해봐요. It's difficult,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difficult를 뒤에 to study가 꾸미면 공부하기에 어렵다라는 말이 되죠. 야, 그 다음에 I'm happy to meet you라고 하면 happy라는 형용사를 to meet이라는 만나다라는 말이 happy라는 형용사를 꾸몄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해서 만나서 반갑다라는 말로 형용사를 꾸미는 이런 부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독립해버리면, 독립할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문장 앞에 쓰고 콤마 찍고 독립해버리거나 아니면 문장 다 끝나고 뒤에 동사 뒤에 쓰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해석을 내 맘대로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기 위하여보다는 뭐뭐 하려고라는 이 해석을 더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니까. 자, 주어가 됐건 목적어가 됐건 보어가 됐건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말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우리말의 주격 또는 목적격 또는 서술어 어미에 쓰이는 이런 말들을 붙여주면 되고요.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 쓰이는데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바꾸면 되는데 보니까 하려는 할 수 있는 이란 말은 will과 can의 느낌 정도 되는군요. 요 원래 부정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요,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 어떠하다라고 형용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문장이 독립해버리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다가 커마 찍고 끝나버린 이 부정사이거나 문장 뒤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부정사일 경우에는 뭐뭐 하려고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 미국 애들이 한국말 배우려면 대가리 터지겠죠. 걔네들은 다 투 하나로 끝나는 건데 이것의 차이들을 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아주 작게 써놓은 거죠. 이렇게만 됩니까? 뭐뭐 한다는 것, 이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 어미 변화가 한국말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서술어 어미 변화를 배우려면 미국 애들은 진짜 머리 쥐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뭐만 붙이면 되는 거죠. 앞에다가 to만 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배우는 건데 제기랄 부정사가 10년을 공부하고도 영어로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사가 우리말에 뭐하고 같은 건지를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여태까지 부정사 배우면서 실은 이거밖에 안 배워봤죠.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는 걸 배우기 전에 제가 늘 얘기하던 문법은 부정사는 우리말의 무엇과 같은지를 익히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보니 우리말에도 부정사가 있군요. 우리말의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을 뿐 우리말에도 부정사가 있다 그죠? 책상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데스크는 우리말의 책상이야 라고 배우는 것처럼 to 동사 원형은 우리말의 서술어 어미 변화야 라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네.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리는군요. 서술어의 어미를 변화시켜서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켜서 동사를 바꾸는 거예요.
동사의 의미를 변화시켜서 뭘로 바꾸는 거죠? 품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어 쓰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까 처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자리에 부정사를 지금 현재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하고 분사가 그러면 서술어 어미 변화 중에 또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가를 배우면 되는데 좀 전에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명사하고 이 명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부정사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동명사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이제 알았죠. 이 분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얘는 will 또는 can이었죠. 근데 얘는 will can이 아니라 하고 있거나 이미 끝났거나 하는 말을 나타낼 때는 뭘 쓰는 거냐면 분사를 쓰는 거고요. 앞으로 할 일의 형용사는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명사, 얘는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또는 뭐뭐 된 명사라고 쓸 때 ing 또는 ed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동명사를 보러 가면 되겠죠? 여러분 교재로는 209페이지 정도 되겠군요. 자,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르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teach라고 하죠. 자, 얘를 to teach라고 바꾸는 말은 우리말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르치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가르친다는 것, 가르치려는 것 정도의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명사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될 때는 뭐가 될까요? 가르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will과 can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거니 해석하다 보면 가르치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되면 가르치러라는 동사를 꾸미는 말도 독립된 모양에서 사용되는 가르치려고라는 말도 있고, 가르치기에 어떠하다, 그 다음에 가르쳐서 어떠하다라는 이런 의미의 부사적 용법으로도 사용이 되는 게 to teach인데, 얘 말고 소위 동명사라는 놈은 뒤에다가 뭘 붙이죠? ing를 붙여서 쟤는요 teach라는 단어 뒤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ing를 붙입니다. 자, 얘는 그리고 100% 명사로만 사용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우리말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가르치라는 어간을 남기고 거기에다가 받침 미음을 붙인 말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가르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쓰는 이런 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동명사는 우리말에 받침 미음을 붙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미음을 붙이는 건 잘 보세요. 한국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을 쓰면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우리말이니까 제가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느껴봐요. 이거 명사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참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살다라는 말을 갖다 놓고요. 살다라는 말을 갖다 놓고 어간을 탁 떼서 얘를 삶이라고 삶을 바꾸면 얘를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삶이 그냥 명사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미래의 삶은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때 삶은 미래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말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동사의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은 이 명사 하나가, 명사로 쓰인 이 말이 명사의 느낌으로 쓰일 때도 있고 동사의 느낌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영어는 이 경우가 뭘로 쓰이는 거냐면 가르침이라는 말이 명사의 느낌으로, 동작의 내용을 가진 뭘로 되는 거냐면 명사의 느낌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명사는 아예 따로 존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살다라는 live라는 단어는 동명사는 living이지만
이놈의 명사형은 뭐가 있냐면 life라는 명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의 삶이라는 말도 living으로 쓰고 이 life라는 말도 우리말은 삶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동명사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 얘는 동작의 내용이 들어간 명사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말의 단일 명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렇게 ing가 붙으면 가르침이라는 말로 자, 이렇게 우리말에 받침 미음 정도가 붙는 이런 명사 정도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느낌을 가져보세요. 무조건 다 미음이 붙지는 않거든요. 공부하다라는 말에 공부음 이렇게 안 붙잖아요. 우리말은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공부라는 명사가 동사의 내용을 가진 공부가 되기도 하고 동사의 내용이 없는 단일 명사로 단순 명사로만 쓰이기도 하는데 영어는 그걸 갈라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명사 공부라는 명사 study도 있지만 공부하다도 되지만 얘는 명사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이라는 명사 뭐도 있냐면 studying 동명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엔 이게 없어서 동명사가 정확하게 느낌을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나중에 영어 문장을 자꾸 읽다 보면 많이 보다 보면 결국은 얘도 느낌으로 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또 attitude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대요. 근데 영어 문장에서 자꾸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영어의 attitude는 우리말의 태도라는 말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를 실제 문장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다 보면 이 동명사도 약간은 다른 뉘앙스로 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부정사하고 동명사 중에 누가 아직 동사에 좀 더 가까워 보여요? 왼쪽이 훨씬 더 동사에 가까워 보이죠? 얘가 더 뭐에 가까워 보여요? 명사에 가까워 보이죠? 네, 부정사하고 동명사는요.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역시 얘는 아직은 그래도 뭐에? 동사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디에? 얘는 명사에 조금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으로 사용하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사용하는 거냐면 얘는 소유격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교재로는 이제 주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2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준동사는 이쪽으로 가볼까요? 준동사는 내용이 동사인데 뭘 바꾸는 거라고요? 품사를 바꿔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차이는 요 주어 목적어부터 시작해서 하고 나서 또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본질적인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요, 부정사를 써서 이번에는 I wan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o teach English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번에는 나는 네가 영어를 가르치고 쳤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고요. 나는 네가 영어를 가르치기를 원해 라고 쓰려면 I want 쓰고 영어는 주어를 어디다가 쓰죠? 동사 앞에다 쓰죠. 띄우지 않습니다. 주어를 동사 앞에다 쓰는데 you는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으니까 우리 이해하기 좋게 목적격인 him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가 he를 쓴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he to teach English라고 써서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he의 격을 변화시켜 줘야 될 건데 이 자리가 마침 want라는 놈의 누구 자리죠? 목적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 he를 뭘로 바꿔주면 I want 다음을 him으로 바꿔주면 나는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소위 부정사의 주어가 바뀌게 됐죠. 위에 있는 건 문장의 주어도 I이고 부정사의 주어도 I이지만 얘는 문장의 주어는 I인데 가르치다라는 말의 주어는 him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식적인 문장의 주어는 I지만 부정사의 내용상의 주어는 누가 되고 있냐면 him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사의 내용상의 주어라고 하기도 하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쓰기도 하죠. 그 의미라는 일본말이 우리말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사의
내용상의 주어는 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위 일반적인 오형식 문장이면 이렇게 쓰면 됐어. 이러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it's difficult 이라고 쓰고요. difficult 단어가 길어서 단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면 영어 공부하는 건 쉬워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됐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to study의 주어는요 표시하지 않았죠. 이것도 문장의 주어이긴 한데 특별하게 누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 되죠? 영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쉽다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영어 배우기 쉬워요 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라는 일반적인 용법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는 건 쉬워요 라는 이런 말이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요 뭐라고 쓰냐면 이번에는 이 영어 공부하는 주체를 한번 바꿔줍시다. 보통은 다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는 영어 공부가 쉬워요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he 쓰고 to study English를 이렇게 만약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study English의 주어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얘를 그냥 힘으로 바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냥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번에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다 끝나버렸죠. 기억나세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명사를 쓸 때 반드시 뭘 놓고 전치사를 놓고 명사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에다가 전치사를 놓고 그다음에 명사를 놓고 그리고서야 뭘 쓸 수 있냐면 to study English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부정사의 주어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전치사를 써야겠는데 우리 역시 앞쪽에서 배운 거지만 전치사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뜻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실 답 알고 있죠? 뭐 쓰죠? 이미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뭐 쓰나요? for him 쓰잖아요. 그럼 거꾸로 할게요. 전치사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for이 무슨 뜻이죠? 에게잖아요. 위하여 아니에요. 에게가 첫 번째 뜻이에요. for은 뭔가를 향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전치사의 for의 뜻이에요. 그쪽 에로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쉬워요 라는 얘기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을 쓴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용이요 이 자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어 공부가 쉬워요 라는 얘기니까 에게는 이라는 말에 맞는 fo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for이 들어오는 거예요. to study의 주어 he를 완전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전치사 써야 되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목적격이 와야 되니까 얘가 for임의 모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물론 미국 놈은 이런 거 고민할까? 안 하겠죠. 그냥 지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말로 이해하면 됐죠. 그 사람에게는 쉬워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아침에 친구를 이제 학원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더러 Hey teacher, fuck you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It's kind to say so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친절한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친절한 거야. 모두가 그걸 친절하다고 여길 거야 라는 얘기인데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친절한 거지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구별하기 좋게 힘 써봅시다. 이번에는 힘 하지 말고요. 아니다, 힘 합시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It's kind for him to say so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요. you라고 할게요. 이거 주격 아니고 목적격인 거 아시죠? 왜 목적격 와야 되는지도 이제 아니까 그냥 for you라고 쓸게요. You to say so 라고 이렇게 쓰면 왜 you로 바꾼 거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힘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해하시게. 야,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친절한 거야 라는 얘기죠. 이 친구가 아침에 나들어 Hi fuck you 라고 인사를 해서 야, 그렇게 인사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친절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for를 쓰면 이상하겠죠. 아시겠어요? 야, 그 사람에게는 영어 공부하는 게 쉬워 라는 얘기인데 야, 이거 너에게는 친절한 거야? 아니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나에게 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야, 그건요 누구의 친절함이에요? 너의 친절함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절함은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면
you에게 속해야 되는 거니까 you의 부분이나 소유를 나타내는 of를 써주는 게 맞겠군요. 그래서 it's kind of you, 그건 네가 친절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군요. 흔히 우리가 이거 그래서 문법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이 자리에 사람의 성질, 성격 따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it for to 구문에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어가 아닌 of 목적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학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을 보고 이런 보편적인 규칙이 있구나 하고 찾아내는 거지만, 우리는 말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규칙에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for to 구문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칠 때 야,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에는 뭐뭐 하다 구문,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구문. 한국에 그런 구문이 있어요? 왜 그게 갑자기 영어에는 있어요? 얘는 그냥 뭐뭐 애계잖아요. 뭐뭐 애계고 얘는요? 얘는 너의 친절함이 왜 of가 되는지 아시겠죠? 얘 거니까, 부분 소유이니까. 그러면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어버리면 되네요. 이걸 뭘 굳이 형용사를 보고 외우고 찾아빠졌습니까? 읽어보면 말이 이상하면 답으로 쓰면 될 텐데. 시험을 볼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해보시면 문제 푸는 팁이에요. 문제를 푸는 팁이에요. 얘를 거꾸로요. you, 그 다음에 are, kind라고 해서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서 말이 성립하면 이 자리는 of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요. he, is, is가 안 맞죠. 안 맞다는 얘기는 for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of가 될 때는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게 단순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뭘 배우신 거냐면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운 거고요.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쓰죠? 소유격 쓰잖아요. 왜 소유격 쓰죠? 야, 나에게 공부한다는 것은, 맞죠? 내가 공부한다는 것은, 또는 나에게 공부한다는 것은, 맞죠? 그러면 그게 나에게라는 이런, 또는 내가라는 말에 이런 말을 쓰는 게 타당하죠. 그러면 동명사는 공부라고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공부예요? 아니죠. 뭐예요? 나의 공부는이잖아요. 당연히 명사는 소유격으로 꾸며야죠. 이 책의 주인을 나타내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훌륭한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은 뭐라고 나타내야 되죠? 이 책이잖아요. 당연히 명사는 뭘 쓰는 거냐면 소유격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말로 나의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사는 그래서 소유격이 너무 타당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insist on,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갈 거야 라고 주장하면요, I insist on going there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요?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누가 가는 거죠? 주어를 표기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대로 가는 거군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네가 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기억 안 헷갈리게. 나는 그 사람이 갈 것을 주장했으면 on, 그 다음에 he going there 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걸 이 자리에 맞는 말로 바꿔야겠죠. 그럼 he를 뭘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얘를 꾸며주기에 나의 책처럼 뭘로 바꾸는 거냐면 he's going there 이라고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앞에 I insist 다음에 뭐가 있어요? on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제 얘기를 할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느낌도 드냐면 뒤에는 뭘 쓰고 싶은? 목적격을 쓰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on 뒤에다가 뭘 쓰는 애들이 나타났냐면 him을 쓰는 미국 애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him going there 이렇게 쓰니까 애초에 옛날 미국의 문법학자들은 자식들아 이거 틀린 거야, his로 바꿔 써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공부 안 하는 미국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계속 힘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포기했겠죠. 에이, 둘 다 써라 라고 포기를 한 겁니다. 짜장면 말고 자장면 했는데 악착같이 짜장면 먹으러 다니잖아요. 결국 그래서 바뀌었죠. 이제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는 걸로 결국 바뀌었죠. 그것처럼 결국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때나 목적격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야? 네, 전치사가 있어야. 전치사가 없을 때는 이걸 헷갈리는 미국 애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소유격과 또는 목적격 둘 다를 동명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on은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이거든요. 그래서 on의 목적어가 지금 뭐가 온 거냐면 going이 온 거예요. on의 목적어로는 to go는 이상하죠. 왜? 부정사는 뭐에 더 가까우니까? 동사 명사 중에 어디에 더? 동사 쪽에 가까우니까. 부정사는 동사 쪽에 가까우니까 뒤에 안 온다고요. 근데 동명사는 그래도 확실하게 명사 쪽에 가까우니까 동작의 내용이 전치사 뒤에 올 때는 뭘 써야?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look forward to라고 하면 얘가 우리말로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말인데 이때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거든요. 뭐뭐에 대해서 앞으로 내다보다, 쳐다보다라는 말이어서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 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동사가 와버리면 그때는 이 동사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명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면 동사 뒤에다가 ing를 쓰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명사가 나타나니까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때 look forward to 뭐라고 하죠? ing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to ing라고 이렇게 쓰는 건 반드시 ing만 와야 된다? 아니요.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온다는 얘기지 꼭 ing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I look forward to your success. 너의 성공을 기대한다라는 말로 명사를 써도 돼요. 명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ucceeding 뭐 뒤에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동작이 올 때는 그냥 동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o로 끝나는 말들은요. 이런 말들은 제발 be sure to라고만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be sure to do라고 외우세요. 한 번 외울 때 제발 두 번 만들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외우세요. 보세요. sure이라는 단어 중학교 1학년 때 외우고요. 한 1, 2년 지나더니 be sure to라고 또 외우고요. 제기를 나중에 문법 공부한다고 be sure to do라고 부정사 온다고 또 외웁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냥 한 번에 외우면 되겠죠. 한 번에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는 그래서 하나 똑 떼서 외우는 게 진짜로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볼 때 뭐 형광펜이나 뭐 이런 걸로 주변에 같이 엮여 있는 놈들하고 같이 묶어서 단어를 외우셔야 그 단어의 내용 활용도 잘할 수 있고 용법도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는 거죠. allow A to be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를 AB도 이상하거든요. 이 자리에 AB 넣어서 외우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입시 관련 책들만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이 나가서 대학생들이 보는 영어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EBS에서 나오는 성인문만 봐도 성인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EBS에서 나온 성인어학 교재만 봐도 다 somebody to d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A 좋으니까 A라고 하더라도 제발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세요. to be라고 외워버리면 to 뒤에 ing가 와야 되는지 to 뒤에 do가 와야 되는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 외울 때 이렇게 외우나 얘를 붙여서 외우나 떼서 외우나 어차피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외우는 불상사를 만들지 마시고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목적어를 한번 볼까요? 212페이지에 보시면 얘는 설명할 게 없어요. 부정사나 동명사가 원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내용이 동사에서 뭐도 가졌죠? 주어도 가졌던 것처럼 얘가 목적어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 보시면 212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물을 조금만 마시고 갈게요. 이렇게 주어도 가질 수 있었지만 보세요. I want to keep it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얘는요. want라는 놈을 동사로 놓고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지만 keep도 내용상 뭐예요?
keep도 내용상 동사잖아요. 그러면 keep을 동사라고 친다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죠. 얘를 부정사의 앞쪽에 얘를 부정사의 내용상의 주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얘는 부정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상의 목적어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에서 사실은 설명할 것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예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의 시제와 태 한번 볼까요? 교재 페이지로는 213페이지입니다. Turn to your page 213이 되네요. 2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213을 213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 부를 때 주로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 끊어서 예를 들어 만약에 강의실 번호가 그 1513호다 이러면 그걸 1500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우리처럼.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부르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15, 13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끊어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312호다 이러면 312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숫자를 부를 때는 zero라는 말보다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O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어 501이면 501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많이 부른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볼 거냐면 주어와 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와 태를 볼 건데요. 얘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분사하고도 결국은 똑같아집니다. 어차피 준동사의 시제와 태여서. 자, 근데 실은 우리 여기 시제는 이미 배웠죠. 태도 이미 배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예문이 이거였는데 기억나시려니 모르겠네요. Mr. Choi seems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거 더 과거 배울 때 배웠어요. 최 씨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언제 보는 거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딱 봐도 어떻게 보이냐면 to be rich로 보여요. 야, 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도 보면 좀 비싼 것들 갖고 다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요, 다 싸구려요. 다 싸구려요. 설명하려고 그냥 poor 쓰기에 내 인생이 불쌍해서 rich라고 쓴 거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보니까 언제 부자로 보이는 거죠? 지금 부유해 보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제가 뭐 비싼 명품 같은 걸 이렇게 막 두르고 있고 비싼 옷 입고 있긴 한데 옷이 다 낡고 막 시계도 낡고 전부 다 낡았어요. 야,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영 저래 보이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좀 부자였나 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최 씨를 언제 봐요? 지금 보는데 이번에는 언제 부자냐면 옛날에 부자니까 이 자리에다가 to was라고 쓸 수는 없죠. 이럴 경우에 뭘 쓴다고 그랬어요? 앞쪽에 비해서 뭘 나타내는 말? 이 자리에 상대적 과거를 나타내는 말, 상대 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그랬죠. 이 상대 시제 앞에서 어디서 배웠었어요? 조동사에서도 배웠고 가정법에서도 또 배웠다 그죠? 얘는 얘하고 비교해서 더 과거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부정사를 쓰면 얘하고 같은 때이거나 미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to have it이라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면 얘가 앞에 나오는 seems보다 뭐가 되냐면 더 과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동명사도 똑같겠죠? 그래서 흔히 이거 it seems로 바꾸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1번 문장, 2번 문장을 it seems로 한번 바꿔볼까요? It seems that 이라고 쓰면 지금 보는 건데 어떻게 보이냐면 미스터 최가 언제 부유해 보이죠? is rich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얘는 상대 시제가 아니라 절대 시제죠. 따로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it seems라고 쓰는데 that이라고 쓰고 이번에는 미스터 최가 이번에는 어때요? seems보다 더 과거니까 여기에 뭘 쓰면 될까? was 옛날에 부유했던 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얘네는 뭐냐면 상대 시제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부정사를 상대적 과거로 나타내면 to, have, 그 다음에 ed의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동명사는 ing를 나타내면 having, ed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서 얘네들이 부정사 또는 동명사의 뭐가 되는 거냐면 상대적 과거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얘를 아예 seemed로 바꿔놓은 것도 있죠.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걸 seemed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이 자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번에는 얘를 ed로 바꿔서요. 과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작년에 내가 최 씨한테 수업 들었었는데 그 최 씨 작년에 봤을 때 그때 딱 봐도 부자더라고. 이거죠.
딱 받아보자 하더라고. 내가 작년에 최 씨에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거 보니까 좀 내가 영행색이 초라하긴 한데 옛날에는 잘 살았겠더라고. 그게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1, 2번의 ed를 여기서 바꾸게 되면 여기가 seems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얘도 ed로 바꿔야 되죠. ed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얘는 과거의 말이에요. 과거에 봤을 때 그때 부자였으니까 이 자리가 is가 될 수 없잖아요. 얘도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도 was로 바뀔 건데 이번에는 과거에 봤을 때 언제 부유했어야 돼요? 더 과거에 부유했어야 되니까 얘는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는 had been으로 바꿔서 더 과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요. 요 모양을 썼을 때는 앞에 있는 동사하고 비교를 하는 뭐가 되는 거다? 상대적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걸 익혀두시면 됐습니다. 앞에서 상대적 과거를 잘 배워뒀더니 제가 저렇게 단순하고 쉬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내용으로 2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부정사 동명사의 주의할 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늘은 이 주의할 용법들을 쭉 마치고 나면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주어와 가목적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쪽도 지워도 되죠? 가주어 가목적어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주어 가목적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o study English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is difficult 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영어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it is difficult 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It's difficult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아래쪽에 있는 문장에 it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주어다 라고 부르고 얘를 진짜 주어다, 진주어다 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밑에 있는 것도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석이 같을까? 저는 질문을 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요. 저 어릴 적 주특기가 질문하고 욕먹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 말을 써놓고 똑같이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는데요. 오늘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보죠. 왜 가주어는 왜 쓰죠? To study English 주어가 어때서? 주어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 길어요?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긴데. To study English가 길어요? 말하는데 한번 시간이나 한번 재볼래요? To study English? 1초가 안 걸리는데. 뭐 이게 길어서 불편해서 얘를 이수로 바꾸지? 내가 알기로 브라크 오바마가 이거보다 긴데요. 에이브럼 링컨이 이거보다 길어요. 미국 애들 사람 이름 얘보다 짧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주어가 뭐가 길어요? 정말로 만약에 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정도 된다면 뭐 길다고 해주겠는데 이게 뭐가 깁니까? 이건 차이가 뭐가 있는 거냐면 강조점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요 보세요. 영어는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요. 우리말은 영어 공부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어려워요 영어 공부는 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말은 뒤에 보조사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 어절 단위로 이동을 할 때는 말을 옮겨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원규는 영어를 잘 가르쳐요 라는 말을 잘 가르쳐요 원규가 영어를 이라고 하면 의미가 변하지 않는데 뭐가 좀 변하죠? 느낌이 조금 변하죠. 원규는 영어를 잘 가르쳐요 하고 잘 가르쳐요 원규가 영어를 하고 두 번째 건 훨씬 더 뭐가 강조돼 있죠? 잘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왜 그렇죠? 먼저 말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영어를 잘 가르쳐요 원규는 이라고 하면요 이번에는 뭐가 강조됐어요? 영어 가르치기가 강조됐잖아요. 먼저 말하면 원래 강조가 돼요. 그래서 얘도 위에 있는 건 영어 공부는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고 밑에 있는 건요 어려워요 영어 공부는 이라고 해서 밑에 건 difficult를 강조한 거예요. 얘를 강조한 건데 영어는 우리말하고 달라서 영어는 우리말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있는 it is 안 쓰고요 difficult to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야 되는 언어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비 오네 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는
raining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병원 가거든요. 앞에다 뭐 붙여야 되죠? It is raining 이라고 주어, 동사의 형식을 다 갖춰서 말을 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difficult 이라는 말을 바로 시작할 수 없고, 얘도 it's raining과 마찬가지로 it is라는 놈으로 주어, 비동사를 사용해서 형용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사용하는 it은 왜 it을 쓰는 거죠? it에 뭐가 없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주어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뜻이 없는 말을 넣고 싶을 때 쓰는 말이 it이었죠. 접속사가 필요한데 뜻이 없는 말을 넣고 싶으면 that을 쓰는 거였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뜻이 없는 단어가 이렇게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라는 it은 뜻이 있죠. 저거라는 that은 뜻이 있지만 이럴 때 쓰는 it은 뜻이 없는 거예요. 얘가 뜻이 있으면 얘가 강조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없는 말을 먼저 쓰고 difficult란 말을 앞에 내는 걸로 쟤를 강조하는 말을 만들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주어가 길어서 가주어를 썼다라는 말은 반쯤 맞고 반쯤은 틀린 설명 같아요. 뭐냐면 주어가 길어서 difficulty의 전달이 약해지므로, 그래서 difficulty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made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요.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소위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 그래서 목적어를 보호로 만들었다라는 형태로 쓴 오형식 문장인데, 나는 만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가 전달이 잘 안 돼요. 뭐가 전달이 잘 안 되냐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목적어가 끼어드는 바람에 규칙으로 정했다,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만들기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말하는 습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I made 다음에, 그렇다고 영어는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형태를 쓸 수 없으니 이 자리에다 목적어를 쓰긴 써야겠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게 명사죠. 명사 중에 뜻없는 명사가 뭐라고? it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it 쓰고요. I made it a rule 이라고 먼저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의사 전달이 아주 확실하게 되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to get up early 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얘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죠? 두 가지가 다 괜찮은데 얘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을 쓰지 않는, 얘는 틀린 문장이 되게 된 겁니다. 소위 목적어 자리에 뭘 쓰지 않아요?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쓰지 않고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부정사의 내용이 들어와야 될 경우 가목적어 it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부정사를 놓는 형태만 올바른 문장이 된 겁니다. 됐죠? 많이 쓰면 법칙이 되잖아요. 많이 쓰면 법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이 써서 한쪽이 다 없어지고 탈락해버리면 법칙이 되지 않겠어요? 언어는 원래 많이 사라집니다. 소리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100년 전만 해도 이거 구별해서 발음했거든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아무도. 이게 구별이 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애써 발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소리도 없어지는데. 순경은 비읍 사라졌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아직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서 추워라라고 하지 않고 추버라라고 그래요. 그게 순경은 비읍 발음입니다. 근데 일부 경상도 지역만 남아있고 비경상도 지역은 순경은 비읍 발음 다 사라졌거든요. 소리도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말의 법칙이 안 쓰면 사라지겠죠. 거꾸로 생겨나는 말도 있겠죠. 예를 들어 했었다가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자꾸 했었었다 이런 말을 자꾸 쓰고 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제 생각엔 이거 몇십 년 더 지나면 한 100년 더 지나면 했었었다가 그 한국말에도 꼭 대과거처럼 자리를 잡아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야, 우리말에 접두사 중에 개자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개 말고 접두사 중에 개자는 강조어죠. 그래서 망신보다 심한 망신을 개망신이라고 하는 건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우리 때는 쓰지 않았던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다른 데에다가도 접두사로 붙여서 쓰고 있죠. 옛날에는 개망신, 그 다음에 뭐 개피 본다 이런 말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그 막 아무데나 붙여서 개 좋아라는 이런 말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100년쯤 지나면 표준 안 될 것 같습니까?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좋지 않았던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접두사인데 나중에는 얘는요, 긍정, 부정과 상관없이 공동의 접두사로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게 원래 언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가 부정어여서 너무 좋아라는 말은 틀린 말이었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얘는 틀린 말이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너무 좋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는 원래는 부정어여서 너무 좋아라고 하면 과도했으니까 이제 그만 좋아해야 된다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언어의 주인은 누구예요? 언중입니다. 여러분 언중이란 말 알아요? 언어를 쓰는 대중, 이걸 언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민중할 때 그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죠. 근데 이 언중이 언어의 주인이기 때문에 언중이 가자는 대로 말은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어여쁘다라는 얘기는 불쌍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언어생각 뜻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그게요 예쁘다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왜? 훈민정음에 내 일을 어여삐 여겨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걸 불쌍하게 여겨서라는 말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예쁘다라는 말로 된 거잖아요. 소리도 변하고 단어도 변하고 문법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영어 사용자들의 대중적 선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됐고 얘만 맞는 것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영어를 배우는 우리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쓸 수 없다라는 규칙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이제 단순한 것들 몇 가지 남았는데요. 부정사 동명사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준동사의 부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not 또는 never 이라는 말을요. not 또는 never 이라는 말을 어디 앞에다가 부정사 앞에다가 쓰거나 그 다음에 동명사 앞에다가 쓰거나 그 다음에 분사 앞에다 써도 됩니다. 현재 분사도 ing니까 추가해서 쓸 게 없겠네요. 어쨌든 당연히 ed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준동사 앞에다가 쓰는데 뭘 하지 말아야겠냐면 to, not, 동사 원형 이런 거 쓰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는 규범 문법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미국 애들 신문만 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는 설명 안 드릴게요. not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것하고 to not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은 규범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실 문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얘는 준동사의 부정은 not이나 never를 앞에다가 둔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뭘로 헷갈리는 거냐면 having written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요. 이건 이제 분사네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현재 완료형에서 have, never, ed를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having 그 다음에 not written이란 또는 never written 같은 이런 말을 써놓으면 맞는 것처럼 착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없고 얘 어디에 놓아야 되냐면 앞에 놓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각종 시험 문제들에 나오기도 하는데 준동사의 부정은 답이 된 적은 없어요.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보기로는 줘봤지만 틀린 보기를 만든 적은 없어서 그만치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16페이지에 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 조금 어려운 게 book이 있고요. to read라고 쓰면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하죠? 읽을 책이죠. 읽을 책이죠. 맞죠? 읽으려는 책이니까 얘가 만약에 어떻게도 쓸 수 있겠냐면 read라는 놈은 뒤에 뭘 가지게 될까요? a book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게 되겠죠. 얘가 그걸 책을 읽다라는 말을 읽을 책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pen이라고 쓰는데 pen to write라고 쓰면 이 문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write a pen이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펜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펜으로 쓰는 거니까 이 자리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with a pen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pen 뒤에 to write로 끝내면 안 되고 이 자리에 with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둔 게 전부 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소망의 표현이라고 나오는 것도 한번 챙겨서 하나 봐두시고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공무원 시험 같은 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hope 뒤에다가 to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대충 넘어갔다가 저 새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hope to do라고 하면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hope 다음에 to have it이라고 쓰면 얘는 하고 싶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거기 보면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되냐면 주어 다음에 had hoped 들었어도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이번에는 have ed가 들어오지 않고 뒤가 이렇게 그냥 동사 원형으로 들어오거든요. 요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나면 얘는 하고 싶었었는데 괄호 열고 못했어 괄호 닫고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학능력 시험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고요. 만약에 중고생이라면 얘는 내신 시험 정도에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오기도 하죠. 이제 딱 하나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제목이 보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명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네 개는 그냥 자주 쓰이는 용법이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 저 벽은 페인트 칠을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하면 the wall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need라는 말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to be painted가 맞겠죠. 왜냐하면 벽이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 칠을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need 뒤에 동명사로 쓸 때는요. 동명사로 쓸 때는 잘 보세요. 동명사로 쓸 때는 여기에 being painted라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립니다. 얘는 ne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다가 뭘 쓰지 않냐면 ing라는 동명사의 모양을 수동으로 쓰지 않고요. 얘는 어떻게 써야 올바른 모양이 되냐면 곧바로 뒤에다가 뭘로 써야 되냐면 need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painting이라고 이렇게 동명사의 능동을 써도 얘가 뭐가 되냐면 올바른 수동의 모양이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4개를 그래서 거기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 아니거든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require, deserve 같은 4개는 뒤에 뭐가 못 온다고요? being ed의 모양이 못 오는 겁니다. being ed의 모양을 쓸 수 없고요. being ed의 모양을 쓸 수 없고 동명사를 쓸 때는 곧바로 ing를 써도 얘가 뭐가 되냐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부정사, 동명사의 일반적인 건 다 했고 사실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건 부정사, 동명사의 차이거든요. 근데 부정사, 동명사의 차이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